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오후쯤이면 윤곽이 나옵니다. 남북관계와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선거 결과입니다. 미국 언론도 성향에 따라서 예측이 워낙 다릅니다. 트럼프냐 반트럼프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이해득실에 어떻게 연결될지 오늘 직설에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나오셨고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안보전략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양호 고문님은 미국 중간선거에 맞춰서 넥타이도 성조기 색깔로 아주 센스 있게 잘하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방송국 가면 이런 거 지원을 좀 해주던데. 그러게요. 예. 오늘 저희도 그냥 네 명이 다 그렇게 색깔을 좀 맞춰서 좀 할 걸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센스 있게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미국 중간선거 투개표 상황하고 출구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설명 들으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미국 동부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중간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상원의원 3분의 1인 35명과 하원의원 전체인 435명,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을 선출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선 상원은 공화당이 경합지 7곳에서 2석 이상 더 가져오고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인 218석 이상을 차지할 걸로 점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탈원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4년 전보다 1,000만 명 많은 사전투표 숫자가 변수입니다. 이게 블루웨이브, 즉 민주당 편지 아니면 샤이 트럼프, 숨겨진 트럼프 편지 판독이 잘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고민입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과반 다수당이 되면 곧 있을 러시아 내통 사건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세금 감면과 투자 활성화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점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 하원 장악 시 각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따지면서 북미 협상 속도는 다소 늦춰질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정책은 의회 협조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재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확대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원래 특파원들의 이 미국 선거 전망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트럼프가 이긴다는 건지 진다는 건지 좀 헷갈리실 겁니다.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풀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직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요량입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먼저 방송 토론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막 하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라는 걸 깜짝 놀랐는데 먼저 최양호 고문님한테 증문즉답으로 좀 간단하게 궁금증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왜 이름이 중간선거입니까? 미국 영어로 하면 미드텀 일렉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미드텀 중간인가요? 중간에 이제 바꾸는 부분인데 이게 1872년도 법에 제정됐을 때 이제 상원들은 자기네 주를 대표해서 워싱턴 D.C.에서 이제 작업을 했고 하원들은 이제 자기 주를 대표로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중간에 뭐 바꿀 이 상황들이 생기는 등등의 요인을 다 합해서 그때 법으로 제정돼서 지금 중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상원의원은 그렇죠. 하원의원은 4년이 아니라 2년이고 네. 대통령은 4+4년이기 때문에 최장 8년이고 이게 임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선거를 치르게끔 이렇게 일정표를 짜놨군요. 네. 그래서 아예 이름 자체도 중간 선거. 예. 그러니까 미드텀 일렉션이니까 요건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상원 의원이 100명이고 하원 의원이 435명인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는데 임기도 알겠고 영어로 하면 하원은 하우스고 상원은 세니트인데 네. 왜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상원, 하원 그래서 상하 개념인 것처럼 인식이 되도록 이름을 붙였느냐? 이 질문이 좀 제가 이메일로 좀 받아놨는데 네. 이게 제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요 국가 서열이 저 헌법에 정해 있어요. 의전서 1번이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하원 의장이거든요. 근데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입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라고요. 그리고 기능상으로도 뭐 기능상은 뭐 많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세금에 관해서는 하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고 예. 상원은 나라의 전체적인 부분 있잖아요. 뭐 네. 군대 파병한다든가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상하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탄핵 시에 탄핵 소추권은 하원에 있습니다. 하원에서 발의를 했을 때 상원으로 가서 상원에서 심판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봤을 때 상하 개념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뭐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불렀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굳이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확정을 지면 그대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아니라 헌재로 넘기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땅땅땅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땅땅땅 해야지 탄핵이 되는 건데 미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죠.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하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이 양원제의 유래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왔는데요. 영국에서 영국의 그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단원제. 우린 단원제기 때문에 우리 국회하고 참 비교하려니까 좀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른 것이고 이제 영국의 양원제와 비교될 때 영국은 이제 귀족원과 서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원이 이제 상원이라고 했고 이제 서민원이 하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신분이 있을 때는 이제 귀족원이 상원, 하원 이런 상하의 개념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 이제 민주사회가 되면서 이제 세습되는 귀족원은 이제 좀 상징적인 가치만 있을 상징적이니까. 뿐이고 이제 영국의 수상들은 하원에서 이제 서민원에서 다수당이 되어야만 이제 영국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미국의 이제 하원은 각 지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미국 전체 물론 지역에서 선거를 하지만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원은 영국의 그 귀족원이 만들어진 그 개념 비슷하게 개념이니까. 각 주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지방 분권을 조금 더 확실히 보여주는 예. 그러한 상징적인 차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상하원의 유래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연형만 놓고 네네. 보면 하원은 평민들의 대표 집단인 것이고 네네. 상원은 과거 영국에서 시작된 귀족들의 대표인 거기 때문에 상하 개념으로 연혁은 갖고 있으나 지금은 기능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상하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오히려 연혁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해서 번역을 할 때 하우스는 하원이라고 이름 짓고 세니트는 상원이라고 적기 때문에 마치 상하 개념이 여전히 우리 한국어 네. 이 단어에 남아 있네요. 그래서 그 상원이 이제 우리와는 국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이제 예.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각 주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몬타나주나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하원 의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주에. 예. 근데 이제 상원 의원은 두 모든 명. 주가 평등하게 2명씩을 가지고 명이니까, 있거든요. 그것은 예. 이제 각 주의 이런 독립성과 이제 동등성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네. 그러한 제도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탄핵도 미국은 이것을 어떠한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정치 네.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대법원에서 네. 어떤 심사를 한다기보다는 하원에서 발의를 하고 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상원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그러네요. 최종적인 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제 뭐 역사와 정치 체제가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생긴 제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저희는 청와대와 국회만 있기 때문에 우리 개념만 놓고 보면 얼뜻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두 분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좀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네. 어른들께서 뭐 이렇게 막 활기차고 막 리더십 있고 그러면 아유 이 녀석 이거 대통령감이네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하죠. 근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 경험에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녀석 상원의원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전히
정치하고 싶다 백인들 중에 아주 집안 좋고 돈 많고 잘생기고 언변 좋고 그러면 상원의원감이라 그러지 대통령감이라고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상원의원을 좀 더 쳐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위키피디아라고는 사전에 보면 영어 표현은 하원을 lower house라고 돼 있고 거기도 그다음에 상원은 lower라고 그러고. upper house라고 돼 있네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도 lower, upper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예, 우리의 상하원 번역이 영 잘못된 건 잘못된 건 아니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의 어원은 거기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연원이 있고 네. 또 하원과 상원의 선출 방법이 다르고 대표성이 좀 다르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상원 의원을 좀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네, 미국 네. 국민들 사이에서 예, 그리고 한 번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90세, 100세까지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상원의원은 주로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6년이고요. 6년이고요. 예, 3년 이 중간 선거할 때마다 3분의 1 정도씩만 교체를 그렇죠. 하니까요. 예, 예. 뭐 존경받는 분들은 아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중신에 가깝게. 예, 예, 또 이 상대적으로 의원하시는 것 하원 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고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하원 의원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원들도 나는 언제 상원 의원 되나 이게 이제 꿈인 거예요. 근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하원의원 만나면 11선입니다, 12선입니다. 그렇죠. 많잖아요. 예, 예. 지금 상원의원으로 제일 오래 하신 분은 오린 해치라고 유타주인데 예. 42년째 지금 하시는데 요번에 이제 은퇴하신다고 이제 예, 예. 그래서 그 발표를 자리가 해서 비었어요. 예, 그 지금 자리가 거기 비어서 지금 하고 있죠. 선거 네. 지역이에요. 42년을 했어요. 42년을. 직업이 가업이 됐어요, 가업. 가업이네, 가업. 또 상원 의원들은 또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하잖아요. 자식들이 또 그거 하기도 하고 케네디 가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럼 뭐 이제 하원의원은 이제 보좌관이 25명에서 40명 정도 붙는데 상원의원 되면요. 일단 보좌관 인턴 뭐 다 포함 100명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상원의원 한 분 운영하는 것 자체가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연간 소비되는 그런 아주 네. 명예롭고도 생산적인 그런 예. 자리가 돼야 됩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예, 예, 예. 야, 깨알 재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미국 선거제도 중간 선거, 상원, 하원 이런 거 좀 우리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낭비되더라도 이런 설명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 드렸는데 좀 도움이 좀 됐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문성국 장군님. 네. 오시기 전에 제일 지금 혹시 출구조사 뭐 좀 보시고 오신 거 없나요? CNN 보니까 뭐 벌써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예, 저도 지금 최근에 나온 아주 최신 자료로 제가 본 거는 CNN 출구조사 내용입니다.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저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방향이다 56%, 올바른 방향이다 41%, 한 15%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 반 트럼프 구도인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네. 저 CNN 출구조사 보도만 놓고 보면 아이 트럼프 마음에 안 든다라는 사람이 56%고 잘하고 있어가 41%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출구조사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예. 느낌이 그런데 듭니다. CNN은 좀 감안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뉴욕 타임즈는 좀 뭐 좀 감안해야죠. 감안을 많이 해야 왜냐하면 되고요. 트럼프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보도도 좀 편향된 거 저번 때 같아요. 아주 1% 차이로 맞던 스무라센 그 리포트 보면은 46대 45로 지금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CNN 출구조사 결과하고 다른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종합적으로 봐야지 CNN만 놓고 보면은 좀 오판할 수가 있어요. 우 박사님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지금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사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현재 나오고 있는 출구조사하고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제 한 6시간 정도 이제 우리가 지나면 윤곽은 나오겠지만 한번 쳐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예측들이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이제 우위를 유지할 것이고 이제 상원은 하원은 공화당이 이제, 유지할 거다.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죠. 네. 현재 공화당에서. 근데 이제 뭐 상원이 상원을 뽑을 때는 꼭 공화당이 잘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하여금 상원을 유지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상원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매 2년마다 이제 3분의 1씩
선거를 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네.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거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그래서 과반만 넘으면 되는데 과반이려면 51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100석 근데 중에. 지금 이제 올해 2018년 중간 선거에 지금 선거를 치르는 상원의 의석이 총 35석인데요. 35석 35명만 바꾸는데 네, 그 중에 27석이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가까운 무소속 의원 2명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35석 중에 27석을 지키고 나머지 8석 중에 3석 정도를 이겨야지만 이제 현재의 상원의 어떻게 말하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인즉슨 네. 민주당이 잘해야 본전이란 얘기네요. 민주당이 27석을 전부 다 지키고 3석을 더 뺏어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5개 지역구의 선거 중에 30개 정도를 이겨야지만 상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확률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어렵죠. 것이죠. 물리적으로 그러면 상원은 공화당 우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해도 그 전망이 크게 무리한 전망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생각은 지금 많은 이제 판단들은 이제 전문가들은 뭐 80% 이상의 확률로 예. 공화당이 이제 그 상원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요. 네. 이거 정말 만약입니다. 그 예상을 뒤집고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5개의 지역구에서 상원의원 지역구에서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은 공화당 저 우세가 무너지는 거죠, 상원도. 아주 많이 크게 무너지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럴 경우의 수도 지금 예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럴 정도의 가능성은 뭐 각 지역구별로 이제 아예 보고 있기 시나리오도 때문에 없어요? 그 정도 가능성은 지금 없다.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공화당이 한두 석을 현재보다 한두 석을 더 얻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 경합 지역 7지역 중에 공화당이 가져갈 때가 꽤 한 5군데 이상이 있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경합 지역이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에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요, 저게 재밌는 게 예. 7석을 그럼 민주당이 다 갖고 갔어요. 그럼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화당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50대 50이 돼서 이제 찬반 투표가 됐을 때 이게 50대 50이 나오면 캐스팅 보트를 누가 갔냐면 누구예요? 의장이 갔습니다. 의장은 부통령. 그래서 지금 7석 최악의 시나리오는 7석이 다 민주당으로 가더라도 이 상원은 공화당 쪽에 주도권을 장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공화당이 80%도 아니고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100%다. 눈 장군님도 그 전망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시죠? 예, 상원만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원만 놓고 보면 지금 두 분이 예측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그렇게 100% 이번에 35명을 뽑는데 뭐 100%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건 지금 각 지역구별로의 그런 판세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뒤엎는 그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라스무센, 뭐 갤럽 같은 뭐 이런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 말고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 맞춰서 확 떴던 538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신흥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상원은 공화당 우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지금 하는 걸로 보고 확률이 한 80% 이상으로 예측이 됐는데 출구조사 한번 이제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저희가 미국 상원 중간 선거 결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상원에 주목하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탄핵될 일 없다. 맞습니까? 최 고문님? 이제 분위기가 이제 특검에서 막 나오고 그러면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바뀔 수 있는 방향이 많죠. 근데 이번 선거가 사실 이렇게 치열하게 붙어 있지만 트럼프는 벌써 80% 이상 지금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화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번에 아시겠지만 마크 루비오 같은 사람 반 트럼프 연대의 최선봉이 트럼프한테 와서 좀 유세해달라고. 그냥 무릎 꿇고 들어갔죠. 크루즈, 거기도 얼마나 비난해서 다 왔죠.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었는데. 밥 코코 막 진짜로 눈에 까셨는데 은퇴했죠. 이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완전히 이번에
트럼프 퍼블릭이 된 거예요. 한 분 더 있잖아요. 트럼프한테 제일 껄끄러웠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 아, 이거 근데 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러니까 근데 네. 그랬던 분은 돌아가시고 네. 트럼프한테 정말로 반기를 들고 공격을 해댔던 분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경쟁자들은 전부 다 무릎 꿇고 들어오고 상원만 놓고 보면 트럼프는 참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당을 장악했다는 것은 2020년도까지 지금 탄탄하게 예. 이번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 안 받고 갈 수 있는. 그렇네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이겼다라고 트윗 써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상원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말하면 그 선거 제도의 탓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정당의 대표 아니면 이런 중앙에서 어떤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사실 후보를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바로 다 정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예, 정하게 예.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누가 동원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미국도 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투표에 있어서 열심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후보를 정하는 이 예비 선거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에 쓴 사람일수록 일단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본선에 올라가서도 이제 표를 끌어모으는데 훨씬 네.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지역에서 예비 선거를 치르는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후보들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 선거에서 이제 줄줄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예. 된 것이고, 다 실려 나갔어요. 네 그렇다고 예. 본다면 이제 본선에 가서도 공화당 쪽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열성 지지자들은 전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과 좀 결을 달리했던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도 점점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네. 상황이 이제 된 그러네요. 것이죠. 네. 예.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라는 이 당에 부채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뭐 대선 과정에서 뭐 당에서 도와준 게 없잖아요. 완전히 트럼프 혼자 개인기로 대통령이 돼버렸으니 그럼요.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의존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처럼 당에서 나를 후보로 뽑아줬으니까 내가 당한테 눈치를 보고 뭐 중진들 신경 쓰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참- 재미난 얘기는 이제 당 지도부하고 이제 전체 선거 전략을 짜는 회의 때 뭐 뒷얘기로 나온 건데요. 지도부에서 우리가 경기 이거 굉장히 부양시키고 잘했지 않느냐. 경기 얘기만 캠페인으로 가자. 네.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바로 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이민 아, 이걸로 가야 반이민. 된다. 예, 예. 경기 좋아진 거는 그대로 우리가 뭐 정가물로 놔두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지도부하고 이제 뭐 이 다툼이 좀 있었답니다. 예, 그 CNN 출구조사 보도만 놓고 보면 이번 그 정부 정책 이슈가 어젠다가 경제가 세 번째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것도 아주 건강보험하고 네. 이민 문제. 트럼프는 이번에 뭐 미국에서 애 낳는 것도 이제는 시민권 안 준다고 지금 네. 그 뭐 법 어기는 거 그 위헌인 거 알면서도 막 절해 버렸으니까. 근데 건강보험이 저게 41%가 트럼프한테 다 반대냐 찬성이냐 이거는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오바마케어가 오바마케어 없어지면서 문제니까. 이제 트럼프가 내놓을 그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그 오바마케어가 없어진 거에 대한 또 실망감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2번부터 저거를 반반으로 묶으면 2번, 3번 이거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고요. 총기 규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제 반대고.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로 아까도 계속 말씀 뭐 해주셨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죠. 진짜 뚜껑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좋습니다. 최소한 상원만 놓고 보면 이거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구도 자체가 지금 공화당 이 우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과반이 무너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하원으로 넘어가 보죠. 하원은 조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435명이나 되는데요. 이거 전부 다 갈리는 선거입니다. 하원은 전체 선거예요. 이게 하원 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 박사님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과반이 되려면 218석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435개 전 지역구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이런 출구조사와 같은 전국적인 지표가 조금 더 영향을 상원의원 선거보다는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하원도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에 많이 기울어 있는 주, 민주당에 네. 많이 기울어 있는 주들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이 속한 당이 이겼던 경우에는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9.11 사태 이후에 중간 선거 정도나 됐을 때나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속한 당을 이제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45번 정도의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이 속한 당이 이긴 적은 약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네. 43번. 네, 네. 그렇게 저는 43번의 그 중간 선거가 치러졌는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속한 당이 이긴 경우는 3번밖에 없다. 그 말씀인 네, 거죠. 그러니까 딱 기본- 3번이래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의 생각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어떻게 말하면 조금 더 비판적인 견제를 시각으로 하죠. 견제를 예.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하원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이제 유리한 유리한 거죠. 그 발판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435개 선거구 중에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난 곳이 이제 민주당이 210곳,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이 195곳이고요. 예. 그럼 이제 약 30곳 전국적으로 봤을 때 30개 지역구 정도가 현재 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435개 지역구 중에 218개 지역구만 이기게 되면 하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민주당이 210개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30개 경합 지역구 중에 8개만 사실 가지고 오면은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합 지역 30개 중에서 8개를 차지하는 게 22개를 차지해야 되는 23개를 차지해야 되는 공화당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은 것이죠. 확률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확률만 놓고 보면 87.5%로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는 거니까 저거는 거의 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가져갈 거다라는 저 전망 자체는 근거가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문 박사님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샤이 트럼프가 갑자기 짠 하고 밀고 나와가지고 저 87%의 확률을 뒤집고 공화당이 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 박사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것 외에도 지금 보면 아까 CNN 출구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스트벨트 예. 쪽에서도 민주당 쪽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 얘기 참 말씀하시니까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한국 언론에서 보면요. 러스트벨트가 이 트럼프 이 카르텔이 무너졌다. 이른바 펜실베니아에서부터 오하이오, 미시건 저까지 쭉 이어지는 그 이 공업 지역은 지난번 대선 때 보면은 완벽하게 트럼프가 다 가져간 지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흔들린다는 거는 맞습니까? 예,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그 중에서 여성들의 표 이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핑크 웨이브라 그러는군요. 예, 트럼프의 어떤 여성 비하 발언, 비하 발언 예, 같은 예. 거, 또 뭐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어떤 반감을 일으키게 되고 특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일련의 행동들, 네. 최근에 뭐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그 유대인 집단 살해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결국 트럼프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아하. 그런 핑크웨이브라든지 러스트벨트에서의 어떤 민심의 위반 이런 것이 아까 CNN 출구조사에서 56%는 지지하지 않는다, 네, 네. 41%가 지지한다. 그 예. 격차에서 나타나듯이 그런 것들이 결국 이 하원에서의 민주당 지지 쪽이 우세한 걸로 나타나는 그렇군요.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로 봤을 때는 87.5%가 하원에서 민주당 승리를 예측을 했고 예측하고 앞서 있다. 상원을 예측했을 때 역시 80여 %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과 유사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 두 가지 이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저 2016년도 대선할 때 네. 힐러리가 이긴다 그럴 때 88%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집어졌는데 예. 자, 두 가지 그때, 근거는 그때 여론조사 기관들은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은 악몽이죠. 창피한 거죠. 그때 얘기하면은 다들 뭐 아주 싫어해요. 근데 뭐 예. 그때 발표했던 친구들이 그대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첫 번째 저는 뭐 조짐을 뭘로 보냐면요. 1번 오바마가 왜 나왔을까? 오바마가 뒤늦게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뛰어들어서 퇴임한 대통령이 목이 쉬었어요. 하도 네. 트럼프 욕하고 다니느라고. 오바마가 이겼으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에 정치적 관례를 깨고 왜 오바마가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밀리는 게 있구나. 민주당이 밀리는구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예, 오바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 정치적 관례 저런 적 상황에서 없거든요. 예, 저런 적 예, 없는데 예. 나와서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봤을 때 민주당이 좀 밀리는 게 있구나. 아하.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의제를 뺏겼어요. 어떻게 민주당이 뺏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인들한테 전화하면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번 민주당이 네. 남북 전쟁 이후에 최약체 중에 최약체라는 거예요. 최약체죠. 예. 그렇기 선수도 때문에 없고. 선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현역들이 나가서 지금 아까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선되는 율이요 90% 이상이에요. 미국은 그래요. 미국이 미국은 그렇잖아요. 특히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정치 신인들이 새로 진입하기에 너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예. 근데 현역 출마자 숫자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173개고 공화당이 198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이 경합 지역들을 뭐 개선하고 이런저런 얘기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뭉쳐지지 않는 것들을 보고 예. 마지막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47%까지 올라간 점들을 봤을 때 미세하나마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징조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서 저는 공화당 승리에 일단은 예. 좀 더 아주 무게감을 두드려 결이 봤습니다. 다른 전망에 지금 베팅을 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전망해갖고 트럼프 당선을 마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러게요. 예. 그 대선 때도 최고모님이 트럼프 이긴다고 그러셔서 맞추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외 미국 국내외 모든 언론들이 상원은 아까 다 말씀드렸고 상원은 구조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공화당이 여전히 가져간다 치고 하원만큼은 지금 분위기가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하원은 민주당이 되찾아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실제로 여론조사가 지금 특파원들도 접점 초박빙이 많아졌다라고 그러는데 최 고모님이 지금 그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 박사님 전망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대선하고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 전체가 뭐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과 달리 지금 굉장히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측도 어렵고 예. 또 대선과는 지금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인데요. 물론 전체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16년에 경험했던 소위 말하는 뭐 샤이 트럼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네. 지금 이 435개 지역구 중에 어느 정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난 곳을 빼고 지금 우리가 경합되는 경합 지역을 지역만 놓고 이야기하고 그거 한번 있는데요.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지역에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현재 민주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네네. 다만 이제 지금 최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사전 투표자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3,1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그 사전 투표가 많다는 것은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누가 많이 나와서 먼저 찍었느냐 하는 근데 건데요. 그 유난히 높았던 사전 투표자들이 샤이 트럼프 표가 확 몰린 건지 반 트럼프 표가 확 몰린 건지는 그건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선거 이제 미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머신이라고 하는 예.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지역 조직 같은 게 되겠죠. 지역 조직 같은 데서 과연 누가 조금 더 열성적으로 이번에 이런 선거에 나설 것이냐 한다고 봤을 때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금 더 강하게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번 선거가 열성 지지자들은 네. 그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열성적이다 이거죠. 근데 이번 선거가 뭐 이러한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미국의 이런 정치상에서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런 지역 조직이나 정당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쓴 선거라고도 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선거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조직을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갔다. 예. 근데 그러한 조직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열성 조직들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이런 분석가들이 약간 당황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각 지역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현재 이제 이런 예측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도 가깝게 붙어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전 선거만 보면요 가장 많은 그 증가율을 나타낸 데가 텍사스입니다. 네. 150만이 저번 때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400만이 올라갔어요. 400만으로. 그럼 텍사스라는 주의 이 특성상 모두 다 뭐 이 트럼프를 다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텍사스는 공화당이죠. 네, 예, 그리고 그 카우보이 뭐, 모자 예. 쓰고 백인 우월주의 있고 예, 총 쏘고 예.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가 플로리다거든요. 플로리다가 플로리다, 예. 120만 있다가 280만으로 올라와서 두 개가 지금 끌고 그러네요. 올라가니까 예.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거의 막 이게 몇 조짐이요. 배로 늘었어요. 오 실장님 말씀하신 조짐이 조짐이. 옛날같이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이 커브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아이스하키처럼 팍팍 올라가니까 누군가가 조직력과 동원력이 있는 예. 집단이. 근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분위기 제 지인들의 얘기는 민주당은 선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선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고 있거든요. 돈도 딸리고. 뭐 돈도 딸리겠죠. 예, 딸리고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미국에서 부분. 이 선거판에서 잘 안 보일 때는요. 그 무조건 돈 딸리는 거예요. 돈 떨어진 거예요. 미국 선거는 잠깐 산으로 좀 가면은 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게 미국은 진짜 돈 선거거든요. 맞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선거 공영제가 아니고 그냥 언리미티드로 무제한으로 돈을 걷어서 그 돈을 다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조 단위로 돈이 선거 자금이 들어가네. 선거철만 되면은 미국 전역이 내수 경기가 막 살아날 정도로 이게 선거 자금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좀 너무나 다르고 아까 민주당에 사람 없다 소리를 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요 선거철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50%가 바뀌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그게 사실은 그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위에서 내리 꽂으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진입하기가 좋은 거예요. 돈 없고 얼굴 잘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은 당의 대표 선수로 나가니까. 근데 미국은 이게 원천 봉쇄돼 있죠. 공천이라는 게 없으니까 정치 신인들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현역들이 많이 당선이 되는 거서 10선 의원, 12선 의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요번에 민주당이 이제 사실 선거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요. 네. 이 정도면 다음 차기 대선 후보가 일단은 딱 총대를 메고서 선거를 진두지휘를 했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얼마나 지금은 없으면 오바마가 예. 고만한 사람들이 지금 뭐 조 바이든 그다음에 존 켈리 예.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카말라 해리슨 뭐 이 정도가 지금 도토리 기재기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뭐 열의가 없다는 예. 평이 나오고 진짜로 저는 자다가도 뭐 상상을 못할 그런 오바마의 등장. 야 여기 뭔가 균열이 있구나. 예. 저는 그렇게 좀 뭐 해석을 해봤습니다. 문 장군님 이런 와중에 저 워싱턴 포스트 저 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요. 공화당이 질 것 같기는 한데 트럼프가 너무나 표정이 좋다. 저건 하원이 넘어가도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쇼를 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미 뭐 최 고문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내가 이겼다. 결과와 무관하게 내가 이겼다. 예. 내가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를 중간 선거를 물론 국회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예. 국회와 지방 선거이지만 우리로 예. 말하면 그런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상황을 평가받는 일종의 중간 평가와 같은 것인데 그렇죠. 중간 평가에서 나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또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정치판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무관하게 나는 편안하게 다음 재선을 준비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진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네요. 문 장군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트럼프는 이겨도 이기는 거고 저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겨도 이겼다 그러고 이기면은 진짜 이겼다고 그러는 거고 저도 이겼다고 자기는 이겼다라고 지금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근데 저거에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를 먼저 주창한 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보호무역주의 가니까 하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예. 민주당이 잡으면 그 부분이 또 그렇죠. 굉장히 예. 좋아지고 민주당이 또 이 좋아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인프라 건설이거든요. 지금 1조 달러 인프라 지금 내야 되는데 세금 그다음에 예산을 짜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자기네 전통적으로 내놓은 인프라를 늘리겠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지금 화장실 가서는 웃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좋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나와서 목이 쉴 정도로 지원 유세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무난히 하원은 민주당이 탈환할 거다라고 하는 애초의 전망이 흔들렸다라는 예리한 분석. 이 결과가 오늘 오후가 되면은 윤곽이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시간 뒤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전망만 할 수는 없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중요하다고 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는 이겨도 이기고 져도 이긴다고 할 텐데 이 상황이 우리 남북관계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부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서요. 2100을 회복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좀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한데 최소한 찍고 내려가서 2100이라고 쳤을 때 중간 선거라는 이 대외 외부적 변수가 우리 경제에 그렇게 악영향은 아닌 거다라고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증시가 일단은 선거를 기점으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올라가는. 오르나요? 미국은 선거 끝나면? 왜냐하면 많은 뭐 예측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선거가 끝나면 미국 시장이 일단 올라가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도 아마 그러한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이제 예. 다만 그 선거 결과 후에 이제 분석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여당이 장악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원이 민주당으로 가게 될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때쯤 가서는 또 다른 시장의 변화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를 당일로 했을 때는 선거 바로 직후에는 미국 시장이 일단 오르는 모습을 역사적으로는 다 올랐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미국 언론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저 경제 예상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1, 2, 3 중에 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예상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3번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원이 민주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주식은 올라가네요. 정책적인 차이 때문에 뭐 경제가 나빠진다는 그런 전망보다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3번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 자체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 고모님 같은 경우에는 1번 시나리오라고 굳이 꼽자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1번이 돼도 주가와 유가는 안정세가 될 거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문제가 가장 큰 게 일본입니다. 오히려? 네, 우리나라에서 왜요? 달러 값이 너무 많이 오릅니다. 저러면 달러가 오를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런 이 강달러 정책이라든가 이것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로서는 제일 좀 불리한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2번이에요. 2번. 네. 2번. 공화당 대통령의 민주당이 양원을 차지했을 때 평균적으로 12, 3%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시장, 미국의 시장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미국도 여소야대가 되는 거를 선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반응을 근데 저렇게 했고. 보면 여야가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세가 불안해질 텐데. 아주 충돌하는 떨어질 때 뭐 벌 수도 있고 높아질 때 벌 수 있는데 아까 주식시장은 오히려 그런 거를 선호할 수 있다.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는 상승장으로 한 번도 안 빼고 갔거든요. 네. 그 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뭐 미세 조정이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 주식 시장이 좋건 말건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뭐 개수들만 상관관계를 보면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가는 상관관계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0.4에서 0.3에서 0.4.
그 수치는 무엇을 그러니까 의미합니까? 미국이 1% 오르면 우리는 0.3% 정도 오르는 오른다. 거예요. 예. 네. 근데 트럼프의 지지율하고는요. 네. 마이너스 0.49에 역에 지금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우리 주식이 0.5% 정도가 떨어진다는 1% 거죠. 올라갈 때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뭐 가장 이 좋은 게 뭐냐? 예. 그래서 저는 달러 값이 그러니까 강해지지 않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경제적으로는 지금 제일 오히려 좋기 달러 때문에 환율을 걱정하시는군요. 지금 저 네. 최고부님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지금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변동, 이 환율 그렇습니다. 불안 이거를 걱정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환율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관세보다 더 중요해졌고 예. 환율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이제 세지고 강달러로 가면은 신흥국의 그 금융위기라는 것이 뭐 바로 촉발될 수 있는 예, 그런 예. 뭐 도화선에 불 붙이는 것 같기 예. 때문에 아유, 그게 제일 겁나니까 자꾸 걱정입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겁주지 마시고 아니, 공포 마케팅도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공포를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저 공포 속으로 몰지 마시고 네. 지금 청와대 저 정책실장님도 지금 근거 없는 경제 위기를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좋은 팁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워렌 버핏이 네. 최근에 13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떨어진- 워렌 버핏이 한 번 사면요. 예. 평균적으로 12%에서 15%가 갑니다. 예, 그 떨어진 주식을 샀다 이거죠. 예, 이제 오른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자기가 뭐 잘해서는 것보다 시장 수익률이 거기에 이 지수가 6.8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삽니다. 네. 워렌 버핏이 샀기 때문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래서 헷갈려. 이게 사란 얘기인지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인지 떨어진다는 얘기인지 여전히 헷갈리는데 문 박사님은 뭐 경제 전문가는 시장 참여자는 아니시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지금 공화당 완벽한 압승, 민주당의 완벽한 압승, 상하원 나눠 먹기. 요 시나리오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경제 상황으로는 어느 게 상식선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뭐 깊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예, 그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우리 주식 시장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다. 악영향이다, 그 왜 이거. 그럴까라는 걸 봤을 때 통상 사실 압력이 세지니까. 그럼요. 트럼프가 미국 중심,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동맹인 우리를 향해서도 통상 압박, 또 특히 안보, 우리 뭐 주한미군 방위분 더 예, 내라.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그러고 한미연합 연습이 뭐 잘못됐다 그러고 돈 들어간다고 돈 그러고. 들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 당장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안보를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와 안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는 상황이 좀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죠. 예. 오히려 한미 동맹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로. 우려들이 많이 예, 있었고 예. 그래서 경제 분야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독주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이 그러면 이기고 독주죠. 어차피 트럼프는 뭐 자기가 이래도 이겼고 저래도 이겼다라고 예.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더 트럼프의 정책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이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압력으로 다가오고 중국에 대한 압력이 세지고 갈등이 높아져서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하. 될 가능성도 예. 있어서 적절히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하고 뭔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일부. 민주당이 근소하게나마 다수당이 돼서 트럼프를 견제하는 게 우리 경제에는 조금 더 안정적일 거다라는 상식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 나오신 김에 어찌됐든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북핵 문제를 주도하고 끌고 가고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그렇게 못했던 북핵 문제 해결을 그래도 이게 지금 하겠다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마당이니 이 얘기를 또 우리가 전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중간 선거 결과가
북핵 문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압승하기를 원할까요? 그나마 민주당이 이겨서 좀 견제를 하면서 하는 시츄에이션을 원할까요? 지금으로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만났고 협상을 했고 합의를 했던 트럼프가 이기는 걸 아마 더 바라지 더 선호할 않을까라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한 일이고 실제 성과가 있었고 네.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고 또 심지어는 애정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사랑에 빠졌다고. 예, 과거 수십 년 동안 앞에 정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구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측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실제로 보면 민주당이나 지금 공화당이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큰 기조에서는 그렇죠. 다른 바가 전쟁이 없고요. 아니라 외교적으로 풀겠다라는 기조는 양당이 같아요. 예, 거의 같은 것이고 예. 오히려 사실은 공화당이 더 강한 입장을 보여주었던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공화당이 대북 정책을 유화적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네,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하고 오히려 지금 북한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있죠. 제기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장악하면. 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비핵화 협상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어지겠죠. 그렇겠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만을 보면 예. 아직은 뭐 그렇게 기대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 얘기 좀 더 해보죠. 그럼 저 두 분 의견도 좀 여쭙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의외로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접근 방식을 봤을 때 실무 협상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톱다운으로 정상들끼리 크게 놀겠다 이런 더 거잖아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문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무진 그다음에 여러 관료제를 거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협상이 있건 없건 그 구도로 가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청자 눈높이에서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 박사님이 김정은이라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상원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를 김정은이는 선호할까요? 하원조차도 공화당이 압승해서 트럼프가 그냥 아주 독주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까요? 지금의 협상 방식을 북한이 계속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하원이 공화당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낫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 하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많은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이제 그렇네요.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제 공화당 정부가 분리할 만한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청문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이 네. 이제 민주당 소속 이제 의원들 및 보좌관들의 불만이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와 달리 한 석이라도 하원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는 게 미국의 구도기 그렇죠. 때문에 승자 독식이니까. 하원 외교위원회도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겨서 민주당 주도로 이끌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되는 모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청문회도 계속할 것이고 아하. 뭐 어떤 조사도 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부로 하여금 계속해서 브리핑을 요청할 것이고 네.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걸리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한 결과를 생각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보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도를 원할 거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유지하는 것을 훨씬 바람직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이네요. 요 대목에서 잠깐만 추가 설명. 미국의 청문회는요. 우리나라 청문회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는 하나만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쌈하다가 끝나는 게 청문회인데
미국의 청문회는 청문회 딱 열려서 청문회 엽시다라고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동 딱 걸면 행정부는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뭐 정상회담 하겠다고 막 추진하다가도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하원에서 청문회 엽시다 딱 그러면은 일단 스톱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 박사님 분석이 굉장히 거기 날카로운데. 상임위원장이 증인 소환권을 갖고 있잖아요. 나와 그러면은 예. 어딜 협상을 예. 하러 가? 일로 와. 그러면 청문회장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하원이 민주당이 이제 뭐 다수당이 되는 부분이 생겼다면 그러면 트럼프가 또 이 국면 이 재개 전환을 위해서 극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지금 뭐 연말까지 우리의 또 스케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선거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이겼을 때 트럼프가 그 국면을 재개하기 위해서 극적인 모습을 연출해내는 그것이 오히려. 지금 북핵 관계에서는 속도감이 나야 되고요. 네. 또 빨리 진전이 좀 돼서 어떤 일정 부분까지는 도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못 갔기 네. 때문에 저의 뭐 기대치지만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남북 관계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비핵화 잠깐만요. 스케줄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 걸려요. 최고문님의 전체적인 전망은 샤이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다 이길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시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하시네요. 네. 아, 복잡합니다. 예.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문 장군님한테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북핵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우리 걱정 많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변함없이 그냥 이 기조로 시간 끌면서 갈까요? 근데 어차피 돌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김정은과의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협상을 하겠다고 대화를 하겠다고 만나겠다고 하겠다고 이런 태도를 확 안면을 돌변을 해서 갑자기 네. 강경 기제로 돌변하고 비핵화 안 하면은 당장 뭐 또 할 것처럼 돌변할 가능성 어떨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예. 이유는요? 예, 그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랬고 본인이 역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화에 나왔고 이 대화는 잘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위협이 줄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 지금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뭐 앞으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더 가든 나는 그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고 라는 그랬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은 상당한 자신감과 또 본인이 중간 선거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네. 트럼프의 관심은 지금보다는 아마 2020년에 있을 본인의 재선일 거예요. 재선일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기억되는 대통령, 네. 아주 잘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태도를 돌변해서 그 돌변한 태도로 북한을 길을 꺾고 완전히 자기 원하는 페이스로 이끌어가기 위한 협상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없지만 본질적으로 다시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은 너무 많이 왔다, 멀리 왔다고 보시는군요. 예, 저는 이제 현재로서는 그쪽에 좀 무게를 두고 분석합니다. 예. 우리 국민 입장,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안정적인 전망이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돌변할 가능성은 그런 이유로 논리적으로 매우 낮다 치고 반대로 동력을 잃고 트럼프가 이 북핵 협상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서 시간을 하염없이 끌고 가서 2020년 재선 이후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전망.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아, 오히려 그게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무언가 아주 빠른 북한의 비핵화 해결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폼페이오 장관 모두 그런 빠른 해결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미국 유권자들을 상대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 상황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얻을 건 다 얻었다고 네. 보는군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어떤 북한과의 이런 작은 협상의 성공들은 미국 정치적으로 큰 임팩트가 예.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그다지 그 많은 급할 일이 에너지를 없다. 쏟을 일이 없는 것이고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는 말처럼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북한이 한 번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뭐 네. 미군의 유해가 돌아오고 이것만 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아마 이런 북한이 도발만 안 한다면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저 속된 표현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장사할 거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 북핵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보다는 시간이 질질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이상 않는 미국 한. 쪽에서 변할 동기는 많이 사라진 것이죠. 사라졌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요 대목이 지금 저 전문가들의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북핵 협상 전망에 한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네. 그 얘기는 북한이 그토록 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도 계속 이 상태로 안 되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전반에 걸쳐서 지금 28개 주에 53개 지원 유세를 갔는데 북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끝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번 보니 또 선거의 그러네요. 주제가 북한이 아닌 거예요. 외교, 군사, 북한 문제가 논의가 안 된 자체니까. 그런 거 보면 트럼프는 그런 점에서는 장사하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이에요. 뭐 거의 뭐 예, 팔장산 끝냈고 예, 다 북핵 장사는 끝내놨고. 이미 끝난 거고 네.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이번 선거에 그 언급 자체를 안 하는군요. 뭐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예, 유권자들이 그러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전하대. 그걸로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든지 이제 선거 후에 지금 트럼프가 뭐 개각을 한다든지 좀 이제 변화를 분명히 갖고 올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라인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예. 이기건 공화당이 이기건 간에 진짜 이제는 의회 중심으로 갈 수 있게 트럼프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예. 끌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가 끌고 가야 되니까 새로 구성되는 의회와 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예. 이제 남북 관계에는 큰 산을 하나 더 넘을 수 있는 동력이 그러네요. 나옵니다. 예, 그러네요. 자, 이게 좀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불행히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우리 문 장군님한테 30초짜리 질문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려운 질문만 자꾸 드려서 북한이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 안 하면 우리 핵 병진 노선 계속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간 선거 이전에 이거 진짜로 또 그럼 또 핵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조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국한테 빨리 제재해달라고 하는 이건 읍소의 그 역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당장 옮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아, 뭔가 핵실험 또 하고 미사일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할 가능성은 낮다? 예,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미국은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해제 또는 완화는 없다라고 네. 하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면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도루묵되는 거죠. 오히려 더 이제 큰 예. 제재와 압박인데 사실은 트럼프는 여유를 오히려 갖고 있고 이 김정은이 상당히 조급해 보이는 지금 이런 모습은 김정은이 원산에 가서 미국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김영철이 뉴욕을 이제 가 있죠. 가지 않습니까? 예, 8일 날 또 하잖아요. 8일 날. 예. 이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북한도 판을 뒤엎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 중간 선거 결과 보고 다시도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따라잡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쌍둥이 딸한테 정기고사 시험 문제 유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선생님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는 올해 1학기 정기고사에서 같은 학교 2학년인 두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 일부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였습니다.
영장 심사를 주관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어젯밤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일부 시험 문제의 답을 손으로 적어놓은 종이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고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구절이 메모 형태로 저장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간고사를 앞두고는 시험 답안지가 보관돼 있던 교무실에 A씨가 혼자 남아 야근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직접 증거 없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딸에 대해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꼭 챙겨보셔야 되는 뉴스만 골라서 설명해드리는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숙명여고 얘기부터 좀 가보죠. 네. 결국 구속됐으니까 법원에서는 그 범죄 혐의는 인정한 것 같은데 네네.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요 질문부터. 그 변호인 측에서 줄기차게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직접 증거라는 것이 그 답안지를 실질적으로 복사를 했다거나 네. 뭐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가져갔다거나 예. 등등의 어떤 그 시험 전에 유출됐다는 어떤 정확한 물증 이걸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없이 한 18가지 정황 증거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혀 있었다고 해요. 18가지나 돼요. 예, 근데 그 18가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는데요. 네. 그 경찰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 범행의 그 요소들을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간 기말 닷새 전에요 야근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기말에는 혼자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때는 최소 1시간 동안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네. 금고를 열었었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 바로 이 정답지가 들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정답지 전체를요. 그냥 통째로 유출했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 쌍둥이 자매가 풀이 과정은 화학 시험에서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적었는데 오답이 나온 겁니다. 아, 풀이 과정은 맞았는데 그렇죠. 답이 틀렸군요. 그렇죠. 풀이 과정이 맞는데 오답이 똑같이 그 자매가 똑같이 그렇게 오답을 적기는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외워서 썼고 답도 잘못 외워서 쓴 증거다, 네. 정황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근데 이렇게 이 오답을 그대로 적는 오류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9차례 반복이 됩니다. 아하, 이번 예. 한 번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2학년 때 유출이 있었는가 했는데 사실 작년인 1학년 때도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설명이 되긴 되는데 네. 그 우연이 18가지 정도가 되면 네. 그러면 이건 이제 필연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법원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판사가 지금 판단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들 보시기에는? 네, 이런 경우 일단은 업무방해죄가 가장 크게 작용이 예. 되는데요. 그 시험을 공정하게 치러서 아이들의 성적을 내는 그 업무가 학교의 업무인데 네. 그 학교장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를 한 이제 그런 결과가 됐고요. 예. 사실 그렇게 법정형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법 재판 과정에서 다툴 일이지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 변호인 측의 그 항변, 네. 굳이 구속할 만한 사안인 거는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견해입니까? 지금 일단 혐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예, 그 부분이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하.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보통 혐의를 이제 범죄가 소명이 됐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죄질에 비춰서 구속영장을 예. 발부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방해 이 형량 자체는 큰 형량이 아닌데 이 다툼이 워낙 크고 풀어주면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두 딸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될지 한번 좀 보시죠. 국회로 한번 가보죠. 국회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며요. 네, 김 변호사님도 막 웃으시네. 그 임종석 그게- 비서실장과의 네, 네. 설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 그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그 영상이 준비돼서 영상 보시면서 한번 그거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대통령 귀국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뭐 장관, 차관, 국정원장 뭐 데려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좀 이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질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임 실장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은 이거는 당연히 경질해야 되는데 우리 임종석 실장 대통령께 경질 건의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한 일을 했느냐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국 수석이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노는 사람입니까 이게? 왜 안 오는지 한번 답변 안 해보세요. 이게.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운영위원회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마이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소리 큰 분이. 이것도 또 야당 탄압을 하네. 예,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게 질문 답변처럼 이렇게 들렸지만 사실은 혼자서 질문을 막 하고 대답하려고 그러면은 됐고 그리고선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즘 말로 그 뭐라고 그러죠? 네, 그 그거? 답정너라고 하는데요. 예.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아, 예, 줄임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이런 식. 네네. 그걸 답정너라고 근데 그래요. 사실은 이런 행태는 국회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저 다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내뱉는. 훈계조로 그냥 다다다다다 예, 그렇죠. 해놓고 예. 응? 질문의 형식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거죠.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 그럼 됐고 다음 질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식으로 근데 객됐고. 특히 뭐 그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그 DMZ 사찰을 갔던 선글라스 사찰, 실찰. 그런 일들을 이제 조목조목 물으면서 예. 본인이 2인자냐 예, 이렇게 예.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 장면 보고 좀 굉장히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지금 저 장면인데 네네. 뭐 저 군복 입고 뭐 저기 한 건 좋은데 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옆에 대동하고 한 게 모양새가 안 좋기는 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래도 답변은 했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예.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상 네. 주어진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이제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역할을 마치 대신해서 수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예.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2인자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종석 띄워주기였다. 오히려 임종석 몸값 키워줬다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듣는 국민들은 정말로 임종석이 임종석이 2인자구나 진짜 이렇게 실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2인자구나. 때문에 예, 예. 이거 굉장히 좀 부적절한 질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임종석 실장이야 왜 선글라스를 꼈냐 그러니까 그 뭐 선글라스 끼는 게 뭔 이유가 있겠어요. 뭐 폼 줌도 나고 뭐 그랬는데 햇빛에 약해서 그런다고는 뭐 그렇죠. 또 변명을 하기는 했는데 네. 예. 하여튼 뭐 저 국회 운영위원회 열릴 때마다 비서실장 이하 저 청와대 사람들 와서 시끄럽습니다. 네. 장하성 실장도 뭐 작심 발언했어요. 어제.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지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 것은 좀 과장된 해석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경제 그리고 또 위기 아니라는 거죠. 네, 장하성 그렇죠. 실장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성장이다. 예,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일단은 그 변론으로 하고요. 네. 이 경제 지표가 어렵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객관적 지표와 좀 반하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지금 조목조목 수치를 대서 아니 그러면은 성장률은 왜 떨어지며 고용률은 왜 나빠지고 일자리는 왜 되고 이렇게 수치를 들이대면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막 질타를 하는데 장하성 실장은 전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게 없고 우리 경제 지금 위기 아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네,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코스피 지수 급락, 그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 뭐 취업자 증가폭이나 고용률, 실업률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실장은 아직도 전제 성장률이 2% 후반이니까 그렇게 예.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잠재 성장률 2%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2% 후반대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거에 네.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되게 조목조목 분석 없이 그냥 네. 총체적으로 그래도 아직 우리 2%대 후반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약간 정책실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우리 경제 지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또 변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그 위기론이라는 것이 근거 없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네. 예전에 우리 그 IMF 직전에도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 우리 경제 경제 펀더멘탈이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이런 얘기 예.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와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조심조심. 그러니까 네. 얼마 만전을 기해서 이 경제를 컨트롤해야 되는 것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궁금해야 하는 거는 뭐 소득 주도 성장이 맞다 틀린다는 뭐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뭐 경제 위기가 아니라하니까 장하선 실장 그렇다 치고 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답변을 한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 위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김동연 부총리는 또 뭐라 그래요? 네,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또 했습니다. 결이 달랐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2015년부터 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정책을 계속 지지를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이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이 물론 이제 좋은 아젠다이긴 한데 예. 과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지만 경제가 예.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네. 부분과 소득주도 성장은 어떤 그런 하부 아젠다로 좀 예.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기업 생산성 향상을 주된 아젠다로 책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조하고 네. 뒷받침하는 이제 그런 역할로 위치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그러네요. 시점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장하성 실장님이야 뭐 워낙 소신이 그렇고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얘기를 해 오신 분이니까 본인의 정체성의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야당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김동연 부총리는 저는 그런 말 한 적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인즉슨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예, 아마 그럴 경제부총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객관적인 해석해야죠. 지표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는 그거 네, 이제 뭐 네.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출범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사실은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이제 3대 기조로 내세우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혁신 성장에 이게 정부가 주력하는 모습은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네.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정부가 잘 설명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기조를 변경할지에 대한 고민 후에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바뀌긴 바뀌겠네요. 지금 이 마당에도 지금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회 나와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뭐 또 시끄럽다는데 결국은 네. 김병준 전원책 두 분도 결이 잘 안 맞는 겁니까? 네, 제 생각 처음에 저 예상했었습니다. 아, 예견도 그렇게 하셨어요? 두 분이 약간 결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번엔 또 뭐 갖고 이렇게 잘 시끄러운 거예요? 일단은 그 비대위 활동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조강특위의 활동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결국은 김병준 전당대회 위원- 시점인 예. 것이죠. 김병준 예. 위원장은 내년 2월이라고 못 박지 않았나요? 네, 전당대회도 내년 2월에 치르겠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자유한국당 그 멤버들은 전부 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2월이면 아 당이 이제 정상화되는구나. 정상화되는구나. 예. 이제 근데 그거를 내년 한 5월, 6월 정도로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사실은 5월, 6월을 비대위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그게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조강특위에서는 5월, 6월이라고 얘기하고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은 내년 2월이라고 얘기하고 네. 어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조강특위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랑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비대위 출범 전부터 그냥 바로 전당대회 하자 무슨 비대위냐 이런 네. 의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의견을 잠식시키고 어쨌든 지금 비대위 체제가 됐는데 네. 그나마 2월까지로 정해진 시한을 그렇게 연기를 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을 비대위원장으로 좀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겠네요. 김병준 전원책 두 분이 자꾸 이렇게 딴소리하고 그러면 당내가 자유한국당이 좀 조용히 통합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 밖에서 그렇죠. 보기에 그렇게
다들 그런 얘기들 사실, 하나요? 한 마음 한 몸으로 힘을 합쳐도 지금 될까 굉장히 말까인데. 어려운 네, 상황인데 네. 자꾸 딴소리를 내면은 이제 그것 자체가 분열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힘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 불협화음 좀 더 지켜보시고 잘 좀 전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